안녕하세요. 광개토 태왕릉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 전사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신탁통치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나 이제 이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다가 앞에만 잠깐 보시고 나가시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결론은 결국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미 국무부와 그 다음에 미 군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하지 장군 그런 얘기. 하지 장군이 하지가 이제 미 군정의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서 하려고 했던 거와 그 다음에 미 국무부가 어떻게 이제 상충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귀국을 했을 때 귀국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메가더와 하지와 이승만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정과 그 다음에 상해 이제 충칭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 상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임시정부의 입장으로 들어올 수 없고 개인의 자격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를 대표로 하는 미 군정이 남한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을 거쳤고, 저는 결국에는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미국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보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의 미군정을 어떻게 세밀하게 한국의 각 정치 세력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한 지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이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오늘은 남한의 미 군정과 그 다음에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이제 미 국무부하고의 이제 그런 갈등이라든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존 리드 하지이죠. 이 하지가 이제 미군정의 최고 사령관, 점령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하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는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북한 얘기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의 미 군정의 얘기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북한에 진주한 거는 1945년 8월 12일경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평양에는 8월 24일에 평양에 완전하게 진주를 했고요. 미군은 그거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은 9월 8일에 인천을 통해서 상륙을 하고 9월 9일에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총독한테 이제 항복 문서를 조인을 받죠.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되게 부랴부랴 했고, 미국이 미군을 남한에 보내는 거는 허둥지둥 하면서 보낸 거예요. 사실 미 국무부 트루먼 행정부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하지 중장이 갑자기 남한 점령군 사령관이 됐다라는 거를 갑자기 8월에 메가더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지가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누가 들어오기로 했었냐면 조지프 스틸웰이라는 이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조지프 스틸웰이 이제 중국에서 장제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를 맺고 당시 이제 그 지원도 받고 작전도 같이 수행하고 이랬는데 조지프 스틸웰하고 장제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그 조지프 스틸웰이 한반도에 미군 점령군 사령관으로 들어가는 거를 메가더를 통해서 계속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지프 스틸웰이 메가더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존 리드 하지로 바꾼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하지는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상륙하기 위해서 그 상륙 후의 전쟁과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작전을 짜는 데 몰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가도로부터 8월 12일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가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존 리드 하지는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던 나라에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령관이 바뀌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존 리드 하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 고아원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모가 이제 보육원에다가 맡기고 그 이후에는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이 평생을 살은 사람인데 그래서 일리노이 주의 어떤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을 해서 이제 ROTC로 임관한 후에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육군부 작전국 하지 소령으로 있었고요. 1943년 남태평양 지역의 사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지역 섬들을 탈환을 목표로 그 일본군을 대상으로 태평양 지역의 섬들 탈환을 목표로 전쟁과 전투의 사령관 그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으로 길들여진 아주 우수한 지휘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24군단 지휘관으로 후퇴할 줄 모르는 용감한 지휘관으로 군인 중에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메가더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현지 전투에서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요. 태평양의 패튼이라고 불렸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14개의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 아주 엄격하고 전쟁터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야전사령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면서 싸웠던 군인 중에 군인이고 이 정치라든지 정치 세력들을 조정한다든지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잘 봉합해서 이끌고 간다든지 이런 정치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지는. 정치 군인도 아니었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가더가 어쨌든 하지에게 점령 작전에 남한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메가더가 하지한테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점령군 사령관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메가더도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 국무부로부터. 이때 당시에 얼마나 미국이 그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의견 조절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을 점령하는 미군정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미국은. 준비도 없었고 한반도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고 무대책했고 무관심했고 무준비였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의 관심은 일본을 오로지 통째로 이제 그 소련이 나중에
대일본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소련이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필리핀 이런 점령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게 고민을 할 때고, 한반도의 한국은 사실상 열외입니다. 이 사람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위 정책 수립가들, 브레인들 입장에서 훈련된 이제 인력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독일이든 뭐 일본이든 뭐 오스트리아든 필리핀이든 그 훈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가 없으면 키워야 되죠. 힘이 일본에 이제 일본 점령군으로 미국이 메가도를 중심으로 들어갈 때 이미 몇 달 전부터 일본어를 학습을 하고 일본 역사를 교육을 하고 하는 일본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된 장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훈련된 미군 장교들을 일본에는 많이 이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한국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점령 대책에 있어서 한국은 서자 취급을 받았다. 이제 어떤 연구자는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비난하고 욕을 할 때 미국이 한반도,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막 고심을 하고 전략을 짜고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막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거는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이제 미제국주의가 싫다, 미국은 나쁜 놈이다, 이 미국 양키 고홈, 이 나쁜 새끼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은 반미 감정에 사로잡혀서 역사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실제로 한국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한국이 메인 디시가 아닙니다. 사이드 디시고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엉겁결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미국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전략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막 집중을 다 해가지고 막 남한을 먹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 이거는 망상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소련의 남진의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소련의 남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을 막고 어쨌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공산주의로 다 뒤덮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아웃라인은 소련의 영향력을 막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어쨌든 공산주의를 막는 반공의 보루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의 대원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들, 한국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고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떤 갈등을 놓여 있고 한국 민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준비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었던 이 하지의 군단이 이제 오키나와에 있었던 하지를 들여보낸 거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지가 제일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키나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이 땜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가 땜빵으로 들어가는데 장개석이 반대한 사람을 치워버리고 하지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지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하지였던 거죠. 그리고 메가더는 하지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훌륭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메가더도 미 국무부로부터
남한에 이제 들어가는 미 군정 사령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메가더는 심지어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미용 중소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메가더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미 국무부의 다른 일하는 요원이 이 메가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메가더한테 지금 미, 영, 중소 4개국 분할이 아니라 미소 양국이 점령하는 거라는 걸 빨리 메가더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내부가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가운데에 남한은 정말 그 완전히 열외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메가더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으니 하지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지가 이끌고 들어가는 그 군단의 부하 사관의 이제 부하 사령관들 장교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가면서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 나라를 브리테니커 그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코리아라는 걸 찾아서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때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읽어봤다고 할 정도의 증언이 있을 정도 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좀 적절한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 상륙작전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지가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남한으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 삐라로 미군은 점령군이고 점령군에 대항하는 어떠한 혼란과 소요도 하면 안 되고 점령군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삐라들을 이제 미국이 비행기를 통해서 서울 등등의 지역에다가 엄청난 삐라를 뿌렸죠. 이제 미군 하지 사단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상륙하기 인천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삐라를 뿌려가지고 미군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소요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 미 군정에 반대하는 어떠한 일도 미 군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되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자기들이 점령군이라는 거를 아주 그 한국 민중들이 반발을 일으킬 정도로 이거 굉장히 그 서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미국이 얼마나 그 아마추어적이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소련은 그렇게 안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하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투박하고 그 아마추어적이고 아무 생각이 없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이것부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지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적 이제 부하 이제 사령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부하들한테. 그래서 이제 하지가 한 얘기입니다. 군사적 점령의 목적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며 국제연합의 전후 목표들이 성취를 촉진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원칙들은 준수될 것이다. 한국 점령의 당면 목적은 군국주의의 철폐, 처벌받아야 할 전범들의 즉각적인 체포, 일본의 무장해제와 비무장화, 인종차별의 폐지, 민주주의적 요소들과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부하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제는 사실 소련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한국을 반공의 보루로 즉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아웃라인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부하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정확한 세부적인 행정 지침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은 받지 못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허둥지둥 하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사실 하지 입장에서는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반이 흐른 뒤에 1946년 1월 4일에야 발족을 하고 미 군정이 정식적인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은 사실은 이 하지가 미 군정을 하는 3년 동안에 미 국무부는 하지가 굉장히 일을 못한다. 왜 이렇게 제대로 그 미국의 뜻을 제대로 그 한국에 이제 전달을 해서 각 정치 세력들을 미국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못하냐 해서 하지의 해임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하지가 스스로 못 해먹겠다 정말. 그리고 메가더한테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 다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지가 너무너무 이 그 미군정의 이 일을 남한에서 하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말도까지 했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책은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직책들 가운데 최악의 직무였다. 만약 내가 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는 민간인의 신분이었다면 1년에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직책을 결코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하지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지가 미 군정에서 거대한 아웃라인은 한국을 그 자유민주주의 반공의 보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지침은 또 굉장히 미 국무부 트루먼 행정부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하지가 해야 하는 세부적인 지침은 또 하지 못하게 막 막았어요. 이 이야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많이 봉착해 있었고, 나중에는 하지와 이승만이 엄청나게 또 그 갈라져 가지고 서로 되게 비난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김구하고도 그랬고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가 좌익과 그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셌던 시기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8%가 다 공산주의 좌익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가 들어와서 이거를 우익 세력을 키워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고 하니 소련은 쉬운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제 거대한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주권의 보유자로서 미 군정이 유일하게 남한의 배타적 정부다. 미국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군사 정부의 권한을 수행한다. 남한의 사실상 정부로서 지방 정부의 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위임된 재산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미래의 한국 정부의 수탁자이자, 이게 이제 미 군정이 유일한 배타적인 남한의 정부다. 다른 그 권한, 다른 단체들을 그 미 군정이 하는 유일한 미 군정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각 세력들의 이제 남한에 있었던 각 우익 세력들하고 미군정이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미군정은 남한을 그 우익 반공의 보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우익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좌익 세력을 좀 배제를 하고 또는 억압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우익 세력을 키워주면서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맘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승만이 우익 세력의 상징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그럼 이승만은 이제 어떻게 귀국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당시에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1941년에 한국자유회의를 조직하고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반일 반공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외교 활동을. 그래서 반공주의 우익 인사로서 미국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뉴욕에서 출간을 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1941년에 8월에 출간을 하면서 일본이 미국을 결국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난 지 4개월 뒤에 결국엔 진주만 폭격이 이제 12월 달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꽤나 유명한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고위층, 그다음에 반공주의를 공유하는 군부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승만이 꽤나 많이 알려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귀국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귀국을 도와달라는 요청 서한을 미 국무부한테 보냈지만 국무부가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승만을 미 국무부는 빨리 그 한국에 입국하는 거를 지연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 국무부의 머릿속에는 트루먼 정부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론 그 반공주의고 공산주의 이 세력이 확장되는 거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의 그 아웃라인의 그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련하고 전면으로 부딪히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련과 신탁통치 안을 협의를 하고 교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반소련, 반공산주의를 대놓고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국무부는 빨리 귀국하지 않도록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은 미 국무부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빨리 귀국시키는 거를 도와달라는 거를 미 국무부가 무시하고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으니까 귀국을 도와달라는 요청서안을 메가더한테 직접 보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메가더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친분이나 만난 적이 있었거나 그 전에 교류가 있었던 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이승만과 메가더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냐 하면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로물로라는 필리핀 외교관이자 정치인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카를로스 로물로라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데 굉장히 그 필리핀에서 유명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프란체스카 그 여사가 그 비망록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해 유엔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리핀의 로물로 외상은 이승만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반공투사다.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워싱턴에서 로물로 씨와 우리는 바로 이웃에 살면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다. 그러니까 이웃 동네 주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로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로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대의 필리핀 대학 영문학 교수와 기자, 그리고 미국 령 필리핀이었죠. 자치국 상원의장